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기업 김앤장 아닙니다. 신장기업 김과장. 신장기업 김과장 모든 과장님들을 응원하는 김준호 변호사, 장은미 변호사, 김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변호사님 여기 네. 교통 때문에 많이 네, 그러니까요. 서둘러 막 서울시장님께서 좀 서울시 교통 체증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교통방송과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강한 바람입니다. 예. 뭐 작은 바람입니다. 랄 줄 알았더니 진짜 고생하셨나 보네. 강한 바람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일찍 오셔서 식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모든 뉴스 브리핑에서 다 다뤘는데요. 네. 영장 기각 관련해가지고 또 대장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김만배 씨 영장 기각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2시간 반 예. 심리하고 한 10시간 만에 나왔어요. 네. 근데 기각 사유가 피의자 방어권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당장은 법원이 김 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모습인데 또 이제 영장 재청구한다고 네.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네. 네. 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크다는 건 결국 검찰이 범죄 사실 입증 증거 충분히 확보 못했다는 건데 녹취록만으로는 모자랐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나요? 그렇죠. 사실 뭐 영장 당연히 발부될 거다라는 전망이 좀 높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영장 김만배 씨에 대해서 청구한 거는 유동규 씨의 영장과 좀 짝꿍 성격이 좀 있어요. 진짜 네네네. 깐부 성격이 좀 있는 건데 간부. 제명이 겹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뇌물 755억 원을 적시를 했는데 이 5억 원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영장에 적시됐던 뇌물 5억 원과 관련해서 검찰이 처음엔 1억 현금 4억 수표라고 했다가 이 5억 원이 똑같이 이 김만배 씨 영장에도 들어가니까 이 5억 원의 성격에 대해서 누가 수표로 뇌물을 주냐. 그리고 그렇죠. 이 4억 원에 상응하는 또 수표가 뭐 이게 꼭 시리얼 넘버가 일치한다고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금액에 일치하는 수표가 남욱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5억 막 계속 물음표가 달리니까 검찰이 말을 바꿔서 이거 현금 5억이야라고 하면 당연히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법원으로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신뢰성이 그냥 확. 확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런 사정 변경이 있었고 저는 지금 검찰 수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는 어떤 비판들이 많은데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사실상 실체가 어느 단계까지 있는 것이냐. 정치권에서 공세를 퍼붓는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에 수천억 원대 배임 사건이고 수천억 원대의 뇌물 사건인 것인가. 과연 이게 검찰의 의지만으로 소명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건 자체가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인가. 저는 후자 성격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다. 저 네. 좀 복잡한데 이거 가지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이런 건 본 적이 없다라고. 그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영장 청구를 할 때 그 당시 박영수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한번 기각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영장을 다시 재청구를 해서 결국 영장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세간의 주목이 많이 받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검찰이 조금 부실하게 기소했을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긴 봤어요. 근데 그냥 어려운 게 한 이틀 전에 기자분이 밤 10시에 전화해서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기각되면 다시 청구하지 않겠어요.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한 것만 가지고는 기록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부실 수사였는지 아니면 무리한 영장 청구였는지 이걸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성남시도 다시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성남시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찰이 비판을 겸허하게 좀 수용하고 좀 더 추가적인 수사 끝에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말지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청구는 재청구는 한다고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처음부터 저도 이제 뭐 기자들한테 연락 받고 전화 받고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정영학 녹취록은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못 쓰일 가능성이 크다. 편집 그래서 무결성이라든지 네, 오염됐어요. 오염 가능성 무결성이 입증이 안 되고 오염 가능성이 해소가 안 되면 이거 자칫하면 못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걱정인가 하여튼 그런 판단을 저도 한 적이 있는데 영장실질심사 때 검찰에서 이거 녹취 파일 틀어보려고 재생하려고 했는데 판사가 제지해가지고 재생도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증거 능력 때문에. 그러니까
방어권 문제도 있고 증거 능력 문제도 있고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영장 실질 심사 때는 뭐 그 피의자는 그 증거를 보지를 못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권의 제약이 있긴 합니다만 녹취 파일조차도 그 못하게 했다면 이거 재판에서 쓸 수 있겠습니까? 정영학 녹취 파일? 아무래도 좀 오염됐을 가능성이 저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 김만배 씨가 이 녹취 파일을 냈는데 그 부분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독을 탔다. 예, 독을 풀었다. 그랬죠. 아니 어떻게 녹음되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무슨 허황된 과정된 사실을 넣는다는 거야. 그게 상식에 부합해? 라는 어떤 의문을 제기를 받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A 대법관의 딸의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돈을 내가 마련해야 돼라고 하는데 실질하지 않는 대법관이었어요. 이름이 없는. 그렇다면 뭐 지금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뭐 법조를 워낙에 오래 출입해서 법조 인맥이 탄탄한 것 같은데 이 2019년도부터 뭔가 갈등이 불거져서 굉장히 뭐 다툼이 있던 그런 상황에서 녹취 사실을 실제로 알았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이 녹취를 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신빙성 그리고 이 오염성을 확 높여버리자.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코치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대법관 운운하는 걸 보면. 저는 사실 솔직히 어떻게 봤냐면 700몇 억은 녹취록에만 있는 내용이어서 그걸 혐의로 구속영장이 나오기는 좀 무리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5억에 대해서는 적어도 돈이 오고 갔다고 하니까 계좌로 이렇게 그게 뭐 차용금이라고 김만배 씨가 주장하든 그런 건 별도로 그 이제 하더라도 5억이 갔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 좀 얘기해볼 건덕지가 구속이 될 만한 건덕지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까 장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게 현금이었다가 수표였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셈이어서 결국 이 부분이 약점으로 드러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녹취 파일에 서로 저는 독을 푼 것 같아요. 말하자면 원래 뭐 100만 원 실감이 안 난다. 천억 이렇게 셋이서 나눠 갖기로 했는데 자 비용은 각자 정산하고 각각 1,000억씩 갖는 거야. 그랬더니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난 비용 한 350억 썼어. 50억 클럽 7명이라. 아니 나도 한 350억 썼어. 나도 한 700억 썼어. 나한테 온 거 절반은 딴 분 그분한테 드려야 돼. 이렇게 서로 막 비용을 부풀리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남욱발 50억 클럽에 대한 문제가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근데 그 사실 진위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는. 근데 CBS 보도에 따르면 정영학발 50억 클럽도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남욱이 정영학 회계사. 제가 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이 녹취의 실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녹취에 있는 등장하는 금액 700억 원의 뭐 이득 그리고 350억 원의 실탄 이게 실제하진 않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서로 많은 배당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겨루고 있던 그런 시점에 과장된 금액들을 상당히 많이 실체 없이 던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이게 실체가 0일 것이냐 아니면 다소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밝히는 게 수사기관의 몫으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허위일 것이냐 아니면 다소 과장된 표현일 것이냐. 그럼 이제 결국 계좌 추적을 해서 계좌에 돈이 간 거는 확실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50억이 갔듯이 몇십억에 간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진실일 것이고 돈이 전혀 가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은 허위거나 좀 과장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추적 중심으로 자금 흐름 보면서 좀 성실하게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정영학 씨하고 남욱 이분이 정영학 같은 경우는 2011년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도 본인만 살아남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이 대장동 민영개발 관련해 가지고 뇌물죄 뭐 했을 때도 남욱 변호사는 구속됐다가 무죄로 방면됐는데 정영학 씨는 그때도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때 핵심적인 게 자기가 메모와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그게 유력한 증거가 돼서 남욱 씨는 구속이 되는데 본인은 살아남아요. 있었군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거는 부산저축은행 2011년 또 2015년 대장동 요건 할 때마다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나 검사장을 전부 다 법률 고문단으로 다 모십니다. 은혜를 아시는 분이네요. 반복적입니다. 이번 세 번째도 그런 수가 통할 것이냐? 안 통할 것 같은데요. 안 통할 것 같습니까? 정영학 씨 안 통할 것 같다는데 어떡하죠? 정영학 씨는 그렇게 녹취록만 내놓고 언론에 인터뷰도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고수예요. 그렇죠.
자, 영장 재청구한다고 하고요. 유동규 등 핵심 인물 다시 불러서 그 김만배 씨 혐의 입증을 위해서 추가 조사에 주력한다. 그래 보강 수사한다는데 네. 어느 부분을 보강 수사를 할까요? 글쎄요, 지금 약간 꼬이는 게 일단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딴 거 다 떠나서도 예를 들어 핸드폰을 급 교체하거나 뭐 밖에 던졌다거나 뭐 예를 들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분명했던 분인데 그리고 뭐 수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분이 아닌데 반면 김만배 씨는 오라고 하면 가고 이제 사실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가능성에서 훨씬 더 낮은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제일 부지런히 갔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검찰에서 소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러니까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 검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명을 해내야 되고요. 뭐 화천대유든 혹은 김만배 씨 개인 계좌에서 다른 분들에게 상상 이상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돈이 더 간 부분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되고 예전에 나온 게 뭐 정영학 씨 발 이야기입니다만 뭐 한 80몇 억이 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뭐가 서로 상호 간의 진술이 엇갈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 빈틈을 잘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핵심이 업무상 배임과 뇌물입니다. 그런데 네네. 검찰이 아마 더 주목할 건 배임일 겁니다. 왜냐하면 뇌물은 사실 더 경유해서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언론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주자를 겨냥하는 수사 성격이 소위 분명히 있죠. 그분은 누구인가? 네, 그분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이 업무상 배임이 과연 기소에까지 이를 것이냐, 공소유지에 성공할 것이냐, 저는 그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데 여기서의 핵심, 그러니까 민간으로 귀속할 왜 이득을 제어하지 않았느냐, 성남시한테 갈 수 있는 이득을 왜 20억인가요? 뭐 하여튼 1,900억 원 정도로밖에 설정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캡을 씌우지 않는다면 분배하는 겁니다. 2대8 내지 3대7 이런 비율로 그렇죠. 이득을 나누는 건데 이럴 때 애초에 이득만 남을 가능성, 그렇지만 이게 손해가 날 가능성도 제어한다면 이 사업을 설계하는 공공기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로서는 어떤 공공기관의 성격상, 그러니까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득을 더 많이 남기는 데 방점을 찍기보다는 손해가 나지 않는 쪽에 훨씬 방점을 찍어서 설계를 했을 겁니다. 이 기관의 성격상. 네. 그렇다면 이득이 넘어가는 것을 결과론적으로는 막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업무상 배임으로까지 의율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인가? 저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다르게 보는데 왜냐하면 그래요? 죄명만 놓고 얘기하면 이게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장윤미 변호사님이랑 다른 의견이라기보다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보도 등에 따르면 네. 현재까지 있는 증거나 사실관계 혹은 각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업무상 배임이 밝혀지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고 장윤미 변호사님 얘기는 네. 지금까지 밝혀지는 그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 씨가 업무상 배임을 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유동규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 이재명 후보와의 공모 여부, 공모 지시 묵인 네. 방조 여부 네.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그렇죠. 되겠네요. 근데 그 부분은 워낙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사실 사실관계 규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이는 거고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정민용 그 부분은.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업하는 과정이라든가 네네. 이런 걸 봤을 때 뭐 남욱 씨와 정민용 변호사의 관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기서 또 채점위원 중에 한 명이었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불법성이 없었는지 그 첫 번째 그 테마와 두 번째 초과 수익 규정을 넣자고 했는데 이를 유동규 씨가 묵살한 과정에서 유동규 씨의 배임 여부 이 두 가지가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쟁점을 확인을 해봤고요. 역시 대장동 얘기는 한번 시작을 하면 참 끝내기 어려워요. 네.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어제 워낙 중요한 대한민국 최초로 공소권 남용 판결이 나왔기 인정한 때문에 판결이 나왔죠.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들로서는 예. 이야 드디어 이 공소권 남용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첫 판례가 나왔다. 매우 감격적인 내지는 매우 의미 깊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간단하게 네. 유성 씨 이 사건 공소권 남용 공소기각 판결이 난 사건의 개략을 네. 한번 장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사건 이제 기소된 혐의는 이 대북 송금을 했다. 13억 원이라는 돈을 북한에 밀반출했다라는 혐의였는데요. 이 사건이 2014년 5월경에 다시 불거졌는데 훨씬 4년 전에 이미 불기소.
기소 유예가 됐던 사건입니다. 네. 이 유우성 씨가 관여한 정도가 굉장히 미비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검찰 스스로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2014년 4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밀반출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그 사이에 어떠한 사정 변경도 없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여기에 있었던 중간에 사정 변경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다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간첩 조작 사건.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두 사건의 중간 지점에 유우성 씨가 국정원 직원들을 고소하고 형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괘씸죄로 검찰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소권, 공소권을 남용해서 본인들이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다시 재판에 넘김으로써 이거는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7년 동안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무리하다라는 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간첩 조작 사건에 검찰이 관여됐다. 국정원만 한 게 아니라 검찰도 같이 관여됐다.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했다. 네. 예, 이게 그 재판에서 확인이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유우성 씨를 네. 묵혀뒀던 캐비넷 사건 가지고 기소했다. 그쵸. 이거 공소권 남용이다. 네. 이런 판단인 거죠. 네, 유성 씨가 이제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이제 증거를 조작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무죄를 받으니까 무오류의 신화에 빠진 검찰로서는 반성하기는커녕 다른 건에서 여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다시 기소를 한 거죠. 4년 전에 있던 거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이거 너무 무리한 거라고 해서 2심에서도 이 사건은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는데 대법원에서도 이제 확정이 되면서 검찰로서는 사실 좀 말을 하기가 좀 되게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무일 총장이 사과했죠. 예, 사과를 했던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소를 취하지 않고 그냥 계속 공소를 유지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요. 네, 그 자체부터 사실은 검찰이 자신의 지난 과오에 대해서 입으로만 반성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에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도대체 검찰은 뭐 한 거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담당이었던 부장 형사 제2부장 이두봉 지검장 어제 국감에서 네. 끝까지 사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과하겠냐고 그랬더니 명시적으로 사과라고 하진 않고 성찰하겠다. 성찰해 보겠습니다라고 짧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유의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존중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사과를 해야 되잖아. 근데 절대 안 해요. 대단합니다. 그 유우성 씨가 현직 검사들을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당시 차장과 부장검사 그러니까 이두봉 인천지검장 상대로도 민형사 소송 내겠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이거 지금 전례가 없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거죠. 예단을 하기가. 네. 이거 얘기 나올 때마다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기소 편의를 과연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기소권을 지 마음대로 검찰이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이제 공소권 남용 이론으로 이거를 기각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예전에 독일에서 했던 법 왜곡죄를 도입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재정 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가지고 통제권을 좀 막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대배심 제도를 하자는 얘기가 있고 이게 지금 사실 기소권 남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은데 가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직권남용죄로 민사 소송은 뭐 어쨌든 이렇게까지 되는데 되겠죠. 근데 이걸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이를 것이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솔직히. 형사는 사례가 없어서 좀 지켜봐야 된다. 민사는 가능성이 있다. 예,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님, 김진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